미국 부동산이요? 네. 미국 부동산 지금 우리가 보도에서 볼 때는 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사실입니다. 상승하는데 우리 기억에 2022년도 그때일까요? 그죠? 상반기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받치지 않는데 가격은 강세를 띠거나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 시점이 오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난 대화에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모기지 랜더라고 있습니다. 그 대출을 주선하는 분이 직업으로 아예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출 상담사 비슷한 건데 조금 더 격이 높은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작년 대비해서 일이 한 70% 줄었답니다. 가격은 오른 건 맞답니다. 근데 일은 없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계속 추세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뭐 유추할 수 있고, 근데 그분뿐이 아니라 미국의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 체인이 많은 세계 1등인 켈러 윌리엄스라는 부동산 체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인에 제가 갔던 곳은 이제 LA였는데요. LA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 포함되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4천만입니다.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 전체에서 매출 1등한 분이 계세요. 공인중개사 하죠, 우리처럼. 그분을 어떻게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돌아가는 걸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도 역시 또 거래가 한 75에서 80% 줄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따두었던 공증 업무라고 하죠. 우리나라 행정사들이 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뭐 공증세 오고 이런 거. 그 자격증이 미국은 좀 센데 그걸 또 따놓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보다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업계에 계신 분들이 또 만났어요. 헐리우드 쪽에 만났는데 그분도 영화가 지금 일이 많이 줄었답니다. 많이 줄었고 그분이 이제 한마디 추가를 했는데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경제 얘기를 몇 번 겪었는데 그때 전조 현상하고 너무 똑같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경제 지표가 좋다고 자꾸 나와서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IMF 전에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말씀을 던지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 올리면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뭐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주식시장의 영향이 좀 다른데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쭤봤습니다. 그 두세 분한테 다 여쭤봤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공통적인 답변 이런 거죠. 해리슨이 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트럼프가 되는 게 좋겠냐라고 여쭤봤어요. 여쭤봤을 때 답변이 다 똑같아요. 세 분이. 누가 돼도 똑같다. 별 그거 우리 관심 없다. 그리고 투표는 뭐 해리슨은 해리슨을 찍고 트럼프 쪽은 트럼프 찍는다고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뭐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심하면 그 변호사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변호사 정도면 이제 경제를 좀 아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웃으면서 누가 돼도 뚜껑 열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장사도 좀 안 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도 많이 줄고 부동산도 거래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조 현상이 너무 똑같다.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전조 현상이 있으면 금세 딱 왔대요. 그 위기나 침체가.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데 슬로우 다운, 시간이 좀 느린 느낌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쳐다보던 바라보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하고 뭐 잭슨홀 미팅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과 실제 내부 경제는 좀 다르구나.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와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실업률이나 우리가 고용률이나 이제 인플레이션 보잖아요. 수치를 미국 걸. 그 부분이 약간의 트릭이 있다라는 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저보다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이 하신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경제 침체가 오는 게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인데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의 현지 상황은 다른 데는 못 갔습니다. 워낙 미국이 넓어가지고 LA에서 뉴욕 가려면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 또 가야 돼서 그 정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보고 왔습니다. 예. 보도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4년 7개월 만에 역대 상승률 최고점을 다시 찍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또 많이 올랐죠.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마영성이나 이렇게 선호 지역들 뭐 강남 4구 이런 데들은 꽤 많이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한 것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서울이 25개구인데 지금 말씀드린 구는 7개잖아요. 7개 구하고 동작구가 좀 강세를 보이고 8개 구 정도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구들은 서대문도 조금 힘을 쓰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 30% 조정된 가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노원구가 이제 상대적 저평가로 인해 가지고 좀 올라오려고 하는 차에 8월 초부터 현장에서 그 매수 손님이 적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중요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DSR 좀 연기한 바람에 7, 8월에 많이 몰릴 거다고 예측을 했는데 8월에 이미 좀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천하고 광명이 지금 막 살아나는 것처럼 불장을 피웠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9월 마무리 될 때 데이터가 나오는데 현재 저번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7월 달에 반토막 수준 되는 게 과천, 광명 이런 김포 이런 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꺾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서울은 조금 덜 꺾였습니다. 덜 꺾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2달을 계산하잖아요. 7월 말이면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신고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6월하고 7월 거래를 봤을 때 6월 말, 7월 말 기준에서 6월 말 거래는 7월이 돼야 나오고 7월은 8월이 돼야 나오는데 8월은 9월 말이 돼야 나오잖아요. 6월, 7월이 높았잖아요. 7천 몇백 건, 8천 몇백 건인데 둘 다 이 말일 시점에서 봤을 때 7천 몇백 건 나올 때는 한 3,900, 4천 건 됐습니다. 그리고 4천 건 정도 그리고 8천 이번에 넘은 거 7월 달 거래는 4천 제가 한 300으로 기억을 해요. 500인가. 그러면 이번 달도 그러면 4천이나 4천 대면 7, 8천 또 이어지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 날짜로 3,200건으로 됐어요. 그러면 좀 줄었죠? 그러니까 25% 정도는 무조건 줄겠다. 그러면 8,000건에서 25%면 한 6,000건에서 6,500건. 근데 만약에 좀 더 신고 기간이 추석이 껴 있잖아요. 그거 감안했을 때 0.8로 잡으면 5천 초반에서 6천 초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꺾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유의할 건 9월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서울이 불장이라고 하고 실제로 주간 매매 지수는 높게 나왔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매도자 매수자의 심리 관계를 체크하는 KB 통계인데 그게 또 다 꺾였습니다. 저번 주에.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거래량이 약간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매수 우위 지수가 계속 상승하다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DSR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겹치면 9월에 시장이 좀 약세를 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꼭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로는 작년 가을에 올라갈 때는 꼭지점을 못 왔죠. 전 최고점 대비 다 송파만 한 90% 가까이 갔다가 또 조정받기 시작했죠. 9월부터. 근데 이번에는 송파하고 서초 일부 대단지들은 예전에 고점을 넘었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선호단지들은 90%를 돌파했어요. 다 전고점에 100% 돌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8개구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구는 여전히 15에서 25% 사이에서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다시 쫓아가는 우리가 왜 키 맞추기라고 그러나요?
지금 서울의 선호 지역이 쭉 올라가면 같이 외곽 지역도 쫓아 올라가는데 서울이 꺾이는 모습이 만약에 언론에서 똑바로 보도를 해준다라면 그 심리는 가라앉겠죠. 중요한 건 이거는 거래량 시장의 모습이고 정책도 중요한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조금 손을 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뭐 발표는 안 하고 은행들한테 회의 시간에 뭐 주문을 했는지 은행들이 뭐 요즘 말하는 알아서 기어라 뭐 스스로 신한은행부터 출발된 게 뭐 좀 확대되고 있죠. 농협 이런 쪽으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좀 제한하는 거로 신호탄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전세 대출 DSR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너무 지금 약간 다운되는 기미로 가는데 이게 세게 나오면 시장에 갑자기 좀 충격을 줄까 봐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정부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못 살리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지금 가계부채 문제 이어서 다른 걸 하나 말씀 올리면 최근에 무디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이 자꾸 가계부채를 방치하고 위험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에 정부가 화들짝 놀래서 이 전세며 이런 뭐 가계부채 좀 긴축 정책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는 건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에 분명히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DSR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외 조항이 좀 있거든요. 예외 조항들을 정부가 예외 조항까지 아마 DSR을 들어가면 뭐 신규 입주 단지 난리 나겠죠. 난리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가 완만하게 호황길에서 조절 국면에서 사뿐하게 조금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통화 정책이면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경제 침체 신호가 약간 나온다라고 FOMC 또 파월도 약간 인지한 것 같고 또 대선 이슈에서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가 표를 모아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단행될 가능성이 있죠. 쇼컷인지 스몰컷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킬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몰린 거고 전체 경제가 순간적으로 좀 침체 분위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동산도 못 버티는 건 예전에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잭슨 홀 미팅 최근에 파월이 얘기한 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방 위험은 어느 정도 많이 낮아졌다. 그런데 고용에 대해서 실업률이 조금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하방 위험이 좀 존재한다. 근데 여긴 또 트릭이 하나 있죠. 실업률이 느는 거에는 원래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민자 수 뭐 이번에 뭐 100만이 80만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노동이 많이 공급이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겠죠. 일자리는 정해져 있다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좀 견해를 밝히는데 그리고 파월의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조정할 어떤 완화에 왔다고 얘기하고 나서 토를 또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죠, 여러분?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는 얘기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 때 내리더라도 빅컷 얘기는 시장에서 나오지만 될 수도 있고 저는 빅컷 할 확률이 한 30%, 빅컷 안 할 확률이 70%라고 봅니다. 스몰컷으로 보는데 그러고 났을 때 시장이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진다 그러면 다시 금리 올릴 겁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그 기사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영끌에서 지금 LTV 80% 생애 최초하잖아요. 그럼 영끌 우리 20대 30대 분들은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80% 올인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2% 뭐 2.5% 3%에서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 중에 자기가 거주한다라면 문제가 없고 거주해도 나중에 올라오면 부담이 되지만 혹시라도 이거를 뭐 3년 뒤에 거주하다가 팔 생각이 있는 분들 대출 받아서 이자 지금 적으니까 근데 그 타임에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못 팔잖아요. 못 팔게 되면 5년 금세 가잖아요, 여러분. 2019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2024년이에요. 5년 딱 뒤에 시장이 안 좋으면 속칭 물린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중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수도권에서 조정이 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데들이 있어요. 이쪽은 뭐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리는 폭이 또 제한적이고 오르는 폭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본인의 소득 수준에서 이 원리금 부담 상한이 LTV 80%를 받았는데도 뭐 안정적이다. 그냥 한 30% 정도 DSR 하잖아요. 그 수준에 맞추면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문제가 생깁니다. 100%.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럼 우리가 대처할 게 좋아질 때, 유지가 될 때, 하락할 때인데 지금 유지되거나 하락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5년 뒤면은. 그때 변동금리가 올라오고 하락하면 정말 이건 파산이고 올라가야 이게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처럼 저랑 똑같이 느끼셔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부담된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중에 많다고 하면 거래량 주는 거로 나타나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중장기적인 5년 뒤까지 시장을 보시고 3년 뒤에 팔면 천만다행인데 못 팔면 그 부담도 미리 예측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면 정말 피부에 와닿을 텐데요. 금융기관에 좀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급여 한 1억 받으면 세금 빼면 한 7천 정도 됩니다. 실수령액이. 7천이면 여러분 한 달에 한 600도 안 돼요. 600 조금 안 됩니다. 500 한 90, 80 이런데 그럼 여기서 그분이 7억짜리 전세를 산대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때가 되면 사야지 했다가 15억이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따블이. 요새 막 올라서 이게 8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8억을 지금 3%로 받으니까 240만 원이야. 12달로 나누면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600 받으니까 조금 덜 쓰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크니까 여러분 법정 생활 최저 생계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3인 2인 가구면 216만 원이고요. 3인 가구면 1인 가구가 그렇고 2인 가구면 268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제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300만 원은 무조건 생활비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568에서 300 빼면 268 남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200 몇십 될 때는 버텨요. 버티는데 최저 생계입니다. 그게. 돈이 안 남잖아요. 거의. 기여활동을 못 하겠죠. 근데 만약 5년 뒤를 계속 제가 그래서 그럼 5년 뒤는 얼마에 이자가 그랬어요. 그건 너무 부담된대요. 여러분 5년 뒤에는 바로 계산을 해줬대요. 은행에서. 300 몇십이 된대요. 그럼 아까 금액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예요. 5년 뒤부터는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저금리고 좋을 때 지금만 3%, 2%, 3.5%지 5년 뒤를 계산하면 아무나 그분 정도면 하이클래스인데 상위인데 그분이 그럴 정도면 우리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시장에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택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88 대책이었죠? 네. 근데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지만 집이 지금 나온다고 빵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격 앞으로도 5년 지금같이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은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장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반증돼서 8월 8일 발표했는데도 시장은 식질 않잖아요. 8월 말 돼야 이제 자체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좀 다운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정책을 써서 좀 확대하는 거는 좀 주거 환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사기로 인한 물건들도 지금 LH 같은 데서 좀 매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좋은 거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다 연결을 했어요. 6년 임대 후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처음에 샀을 때 기준 원가에 6년 뒤 가격이 평균이니까 비싸지도 않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죠. 일부 임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자가 수요를 원하는 수요자들한테는 대책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이제 풀었잖아요. 뭐 8만 원에서 뭐 이 정도 한다 그러는데 4만 원에서 8만 사이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0만 원 어디 갔습니까? 하던 거나 잘하지. 뭘 또 지금 뭐 땅 지정하고 그 협의하고 지구 지정하고 기본 계획 잡고 그거 10년 넘게 걸립니다.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걸 왜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2030들은 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공원이나 이런 면적이 타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심하면 어떤 사람은 망가진 도시라고까지 표현하고 누가 봐도 이게 쾌적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밀집되고 발전한 도시는 맞는데 주거에 쾌적한 도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린벨트를 또 푼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그래서 2030들은 지금 많이 뭐 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판이 많더라고요. 이 세대들은 MZ 세대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아시겠지만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좀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거는 사실 현재 집값을 낮추는 게 맞죠. 그러면 거래도 늘어날 거고. 근데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맞췄다는 게 좀 아쉽고 말씀드린 3기 신도시 이제서야 조금 움직이는데 내년에 뭐 공급한다는 어떤 뉘앙스를 던졌는데요. 그럼 이번 정부가 집권한 지 4년 차입니다. 거의. 3, 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부가 되고 나서 그 해에 이미 연말에 이 지작물 철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행하면서 같이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부상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세 군데, 3기 신도시 5군데 중에 세 군데 100% 끝났는데 뭐 작년하고 올해 초 사전청약하고 폐지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의 공급 뭐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이 안 움직였고 도리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조정을 받는 개념으로 왔고 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나타나는데 재건축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취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속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냥 뭐 반장 뽑는 선거도 아니고 집을 부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예전에는 80% 동의가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를 자꾸 낮춰가지고 75%까지 낮춰놨거든요. 조합 설립 동의를 이제 70%면 되는 걸로 해놨어요. 그럼 30%가 반대하면 이거 크잖아요, 사실. 그럼 조합 설립하고 나면 이 배는 떠나잖아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30%가 극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공하는 걸 지금 정부가 뜻은 좋은데 빨리빨리 하라고. 근데 소유주의 입장을 더 무시하고 진행한다?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될 어떤 거리를 좀 남겨두는 거잖아요. 게다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동별 동의가 최소한 2분의 1이 돼야 돼요. 이거를 또 3분의 1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한 동에 사는 주민들이 있는데 집합 건물에 3분의 1이 찬성하고 70%가 반대하는데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방식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자칫 뭐 강공 옛날 군대 시절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뭐 좀 패스트 트랙법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재건축 그 부분이 뭐 법정 상한 용적률 좀 높이는 건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없지만 또 새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정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게 2009년도 10년도에요. 똑같이 이렇게 시장 들썩였습니다. 2009년도 이사 대책 때. 그래서 많이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쯤에 입주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
마이너스 P가 30에서 40%, 수도권은 40%, 서울은 30%가 마이너스 P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뒤에 착한 분양가가 등장을 해요. 왜? 사업성이 없고 이거 분양해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도리어 조합에서 분양가를 낮추자는 시기가 다가온 게 2012년입니다. 어떨 때 2009년도에 펌핑해서 많이 올랐는데 막 분양받았는데 2012년에 막상 뚜껑 여니까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많으니까 경기가 그때 우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부담 능력이 약하니까 쫓아가지 못하니까 미입주가 늘어나고 마이피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2, 13, 14까지 쭉 주저앉을 때 14년도에 전세대출 확대하고 박근혜 정책이 하면서 전세대출 올라가면 주택가가 올라가잖아요. 주택가격 대출도 늘리고 전세대출도 늘리니까 올라가죠. 이런 패턴을 볼 때 요번에 이거는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세대출을 지금 5억 하고 있는데 이걸 7억 8억으로 한다? 그 이자가 좀 세잖아요. 그러면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자를 낮춘다? 재정이 지금 안 좋은데 엉키기 시작하죠. 이런 여러분을 볼 때 모든 면에서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면만 보면 이제 잡는 거로 나오죠. 그리고 심하면 100% 잡습니다. 대출 규제로 하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집값은 대부분이 대출로 쌓아놓은 집값이라는 건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건 지표로 나오잖아요. 뭐 많이 쓰는 PIR 지수도 그렇고 또 PR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인데요. 이게 넘베어 기준으로 지금 30을 넘었어요. 34 정도 돼요. 이게 15 넘기 시작하면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무 집값이 비싸다. 현재 수준에 비해서 이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NAR이나 미국 전체에서 이걸 기준으로 다 써요. 서울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이 더 늘어야 집값이 더 느는데 대출이 규제가 딱 된다? 더 안 늘잖아요. 그럼 상승 요인이 일단 없어지죠. 그럼 하나 남았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살 능력은 될 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살 능력 그렇게 없거든요. 대출 없이 못 사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정해진 거죠. 대출 규제가 세게 들어오면 무조건 시장은 조정받게 되어 있구나. 원래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대출 규제가 세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대출 규제가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지금 대출이 오버슈팅이에요. 그래서 무디스가 경고한 거잖아요. 한국 가계부채 자꾸 이렇게 늘리면 신용등급 낮추겠다. 왜? 나중에 큰일 터지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무디스가 괜히 뭐 헛소리하는 회사도 아니고 물론 뭐 신용평가회사들도 뭐 100% 믿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경고했다는 건 분명히 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경고를 해서 놀래가지고 액션으로 이걸 하는 건지 그걸 왜 액션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출 규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하고 금융위원회랑 뭐 회의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자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정부가 똑바로 대출 규제 정상화시키면 집값은 원래 가격 정상 가격 회귀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저는 오버슈팅 됐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이게 이제 연착륙이 돼야 되죠. 급하면 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외부 좀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간 것 같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나오는 데다 이창용 총재가 22일부터 센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정부랑 재정통화정책을 같이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이거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부채 증가 대책을 하니까 화가 나셨겠죠. 그전부터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온화하게 얘기하는데 안 통하니까 이 정부가 계속 그냥 집값 떠받치는 걸 하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던지잖아요. 조금 실언 얘기를 하지 약간 좀 혼동되는 발언인 뭐 입시제도를 뭐 지방 비례 이런 얘기 한 정도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하는 얘기를 가감없이 던졌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환율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또 말이 웃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잡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대출 규제는 들어가게 돼 있죠. 스트레스 디에스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합니다. 거꾸로. 이게 무슨 쇼입니까?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또 투자 환경이 되잖아요.
실수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양쪽으로 겹치니까 하는 총재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던졌는데 그것도 웃깁니다. 고위 이창용 총재는 직접 얘기하잖아요. 이름 걸고. 그런데 기사들이 이렇게 납니다. 고위 정부 당국자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한국은행의 정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왜 얼굴 대고 못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니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그럼 내수를 진작시키 말이 웃기죠, 여러분. 내수를 진작시키 내수가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잘못된 시나리오를 주고 있어요. 이게 엉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는 총재가 뭐 한 2주 사이에 강경 발언을 갖다 가는 데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창용 총재님 정신 차리셨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부의 연착륙 정책에 같이 호흡을 맞추시다가 이거 보니까 말로만 연착륙이지 하는 게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먹히는 건데 미래의 청년들 위해서 좋은 건데 현재 기득권들을 볼 때 이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그죠? 은행이 알아서 기이는 것처럼 모습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트릭이 있을 수 있다. 또 집값이 좀 내려가면 또 풀겠죠? 그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잡겠다라고 의지가 있다면 던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미 거래량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의 포인트죠. 키워드.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 높아졌다. 또 미친 집값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암만 대출을 늘려도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우리가 또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2019년도부터 5년 안에요. 지금 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대출 정책이. 한마디로 도구판이죠. 그런 것도 머리에 두고 계시면 정부 정책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국민들이 좋은 눈초리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0만 원이나 똑바로 하지. 120만 원 정비사업 빼면은 한 130만 원가 공공택지가 이미 돼 있어요. 수도권에도 50에서 70만 원가 있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 지금 사업 안 떴잖아요. 지금. 내년에 뜬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금씩 깔짝깔짝. 하려면 확 해야죠. 의지가 있다라면. 그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푼다는 게 이게 정말 집을 그럼 이런 얘기가 좀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시겠네요. MB 정부 때는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걸 연착륙을 막고 주택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하락했고요. 그런데 그때 MB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반값 아파트 공급한다. 보금자리. 딱 그냥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반값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현재 집을 사겠어요. 바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됐잖아요. 바로. 안정돼서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좀 다시 활성화를 했는데 이것도 뭐 빚내서 집 사라 좀 오버슈팅 했고. 그러니까 답 나왔죠. 이번 정부는 근데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분양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뭐 제가 안 좋은 표현이 나올 거라 좀 자제하겠습니다. 분양가를 얘기해야 우리가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 그 정부 당국자분들이 혹시 보신다라면 정말 국민과 국가와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다라면 아니 그린벨트 풀면 원가 뻔하잖아요. 토지보상 과정에서 뭐 토지주들이 좀 더 달라고 하겠죠. 해봤자 서울 시내 땅값 뭐 1억 2억 가는 거에 비하면 껌입니다. 껌. 1,000, 2,000이면 비싸야 3,000이겠죠. 그럼 분양가 뻔합니다. 건축비가 안마 올랐다고 하지만 1,000만 원 잡아도 3억이고 계산하면 4, 5억이면 집 짓습니다. 강남에. 그러면 7, 8억에 분양하면 반값 더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분양가를 발표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발표하면 제가 박수 쳐드릴 거고 안 발표하고 그저 연말 가고 내년까지 넘어가고 뭐 그린벨트 군물 틔운다. 이건 정말 나쁜 정책을 쓰는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이 보신다라면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그린벨트를 얼마쯤에 사서
얼마에 분양할 계획이다라고 MB 정부 때처럼 발표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투트랙 전략을 썼습니다. MB 정부 때 그 보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MB 정부 때도 발표할 때 5년, 7년 안에 입주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지 보상 기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뭐 재결 신청, 이의 신청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사 기간은 5년인데 준비하고 5년, 4, 5년 정도 좀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3기 신도시 나왔을 때 예전에 10년 더 걸렸는데 이거 20년 걸리냐 이렇게 비아냥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알고 문제점을 알고 어떤 정책을 썼냐. 현재 토지주가 있는데 돈으로 줘서 내보내게 하면 딴 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입체 환지. 이게 뭐냐면 땅을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파트를 주든지 뭘 주든지 가격을 정산해 가지고. 그리고 보상을 추가적으로 하니까 진도가 잘 나왔습니다. 빨리 나와가지고 1년 만에 70% 80% 다 달성하고 토지 보상률이요. 2년이 안 돼서 거의 100%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에 3곳이 2년이 안 돼서 2년 만에 다 끝났어요. 거의 100%. 그리고 90막 6, 7% 가고. 이거는 사실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됐어요. 그래서 사전청약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작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봄, 재작년 여름인가 이 신도시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부에 사무관급 분한테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느 상태냐, 정확하게. 내일 모레라도 바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지장물 철거는 좀 남았었어요. 근데 지장물 철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계획 잡고 가면 시간이 5, 6년 걸리잖아요. 그 안에 타결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투트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되자마자 3기 신도시에 박차를 가했으면 지금 벌써 직구 한 3, 4천 올라갔겠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방치했죠. 도리어 사전청약 한 것마저 물렸죠. 이건 좀 정부의 어떤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지금 이 얘기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팩트를 이해하실 거예요. 12월 달에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대행이에요. 사실은 대행이신데 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취임 비슷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설사들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사들이 회원사입니다. 건설사들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을 잘 알아요. 거기에 이제 땡땡땡 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확실히 합니다. 정부만 인허가 내주면 바로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걸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또 발표도 합니다. 원희룡 장관 여러분 기억나시죠? 3기 신도시 빨리빨리 공급하겠다 이 소리를 내내 떠들었습니다. 임기 동안.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제가 볼 때.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으면 아마 국토부에서 명예훼손 걸겠죠. 뭐 다른 거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확인한 통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내년 봄부터 한다잖아요. 그것도 어디부터 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양, 창릉, 부천대장 이쪽이 아니라 물론 거기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토지 보상이 조금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가겠죠. 97% 됐는데 수용이나 이런 재결 과정을 통하면 다 되거든요. 날아가는데 안 되겠습니까? 근데 손은 안 되고 지금 계획에도 남양주 왕숙지구 1, 2하고 뭐 계양 쪽 뭐 이쪽을 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먼저 지금 분양한다로 좀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선호하는 지역을 해줘야 그죠? 뭐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진심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3기 신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양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또. 그럼 땅 살 때 얼마에 샀죠 여러분? 그 전이잖아요. 그 전에 최고점 가기 전에 샀죠. 2018년도에 지금 작업 들어갔으니까. 20년도 올라올 때 이 꼭지가 2020년이니까 현재 토지 가격보다 많이 쌌죠. 토지 가격은 지금 그 뒤로 계속 올랐거든요. 5, 6년. 그럼 그때 토지 원가는 그대로잖아요. 돈은.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를 국민들을 생각해서 한다라면
반값은 힘들더라도 60, 70% 한다는 얘기 한마디가 딱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되겠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정부에 싸게 딴 상 건축비 계산해 보면 뻔하잖아요. 가격 나오잖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LH가 장사하면 안 되죠. 그죠?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계획이 일단 잘 됐습니다. 여러분. 자족 도시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돌봄센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패스가 아니라 원패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지금 짓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시스템, 최고급의 AI 시스템이 다 장착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고 나면 판교라고 하죠. 여러분 판교 좋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섹터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통도 좋죠.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관심 가지시고 정부는 좀 투명하게 분양 예정가도 공개하고 뭐 건축비 오르면 그 언론만큼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나 예측하잖아요. 근데 발표를 아직도 안 하잖아요. 그거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들은 이미 인허가만 내주면 바로 작업한다 그럽니다.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키는 누가 들고 있어요? 정부가 들고 있습니다. 그냥 인허가 내주면 돼요. 이미 분양도 다 했단 말이에요. 일부 택지들은. 그런 것도 빨리빨리 인허가 내주면 바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가격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땐 택지를 싸게 샀으니까 주위 시세보다는 싸겠죠. 신축인데 저렴하다? 그러면 수요가 몰려가고 분산되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왕 주택가격이 잘못됐다는 거를 해외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이 가격으로 시장을 유지하려면 부채가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이제는 조정 한번 해야 될 때다. 그거 다 정부도 알고. 정부도 뭐라 그랬어요? 출범 초기에. 연착륙해야 된다. 연착륙이 뭐예요, 여러분? 120이라는 오버슈팅 돼 있으면 100에 가겠다는 건데 차근차근히 간다면. 근데 이게 뭐예요? 100인데 110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정부가 심각하게 국민들 앞에서 좀 해명하고 조정하고 빨리 정책을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아기들이 초등학생을 입학해가지고 방을 늘려줘야 된다든지 또 초중고 학교가 조금 더 이렇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학교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좀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전세로 가시고 그래서 좀 여유가 조금 있고 가능하다 하면 힘들더라도 그냥 들어오시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투자 수익을 노린다 뭐 이런 개념은 사실 가지면 안 되는 타임 같아요.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시세보다 80에서 90%에 분양할 거고 최하는 70%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짜리 분양할 때 기회를 한번 타치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가는 게 나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 같으면 나이별로 좀 다릅니다. 50에서 50대 이상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때는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운사이징이 벌어져요. 굳이 32평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계시다가 아이들이 출가를 하면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사기 좋고 꼭 시내 안 살아도 되고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러나 23, 40 세대는 직장이나 직업을 위해서 또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용산 8000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전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줄여가지고 4000세대 한다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위한 주택들을 갖다가 정책을 잡은 것까지 없앤다. 이걸 다시 살린다.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좀 있죠, 여러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청년들에 대한 게 더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집값을 뭐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가 부동산 또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분이 대선에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주택가격을 마지막으로 안정시켜야겠죠. 서울시에 대해서. 그러면 정책은 뻔하잖아요. 임대주택을 늘리고 장기임대주택, 시프트 이런 거 좋은 정책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만든 정책은 참 좋아요. 20년까지도 살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용산 같은데 그 4000세대를 갖다 잘 해가지고 뭐 7, 8천인데 분양가는 저렴하게 한다. 그게 신호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굳이 이 높게 올라간 가격을 굳이 따라간다? 단지 생애 최초 80% 금리 2% 3%에 혹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기다려보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더 가는데 PRR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집이다. 월세로 계산하면 25억짜리 집이 월세가 지금 1억에 350 정도 합니다, 여러분. 350이면 1년이면 4천이에요. 4천 좀 안 되나요? 좀 넘나요? 4천이면 10년이면 4억이고 20년이면 8억이에요. 그죠? 다 낸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25억짜리면 돈이 얼마 남아요? 21억 아니면 17억 남잖아요. 그 돈 활용해가지고 8억 못 볼까요? 21억 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 뭐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더 어떤 다른 투자 수익을 아는 분들은 다 그냥 월세 삽니다. 월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월세를 자꾸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예를 또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은 아파트 여러분들이 아시게 아파트는 미국은 다 월세입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거는 아파트 이름이 콘도로 바뀝니다. 아파트먼트 고급 주택이 많아요. 월세 막 600, 700짜리들이. 그리고 또 계층에 맞춰가지고 어떤 데 가면 월세 100짜리들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살고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다른 투자 주식이 미국 발달돼 있잖아요. 배당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욕은 누구나 있으니까 여유가 되면 집을 살려고 하니까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금리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을 굳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충분해서 지금 암만 높다고 하지만 내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시는 게 나아요. 왜 언젠가는 화폐 가치 하락이 해서 똑같아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왕이면 정상적인 수준에 왔을 때 사는 게 더 현명하겠죠. 단위가 크니까 뭐 1,000, 2,000도 아니고 다 억 단위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 가격을 좀 정해 놓으시고 본인 소득에 맞추시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5천 버는데 올인해가지고 이자 다 배팅해가지고 80% 대출 받아가지고 강남에 진입해서 투자 한 번에 실제로 요즘 있습니다. 어느 약사분이 가진 돈이 7억인데요. 2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7억밖에 없는데 7억 8억인가 전세 보증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8억에다 하니까 5억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DSR 뭐 하고 나니까 1억 몇천이 모자라더래요. 은행에서.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사채는 아니지만 제2금융기관 가가지고 6, 7%짜리 땡겨가지고 집을 사더랍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들으셔도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너무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나 이거 매달 이렇게 버는데 근데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불장을 태우는데 그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좀 전문직이고 부동산 신경 안 쓰던 분들이 저번에 올라갔다가 안정되는 것 같다 또 올라가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잖아요. 뭐 이렇게 봤을 때 주택을 좀 기다리는 게 좀 낫다고 좀 말씀드리고 능력이 될 땐 지금 사셔도 되고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기다리는 타임이다. 여러분 다 같이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사면 기다리고 당연히 내려오죠. 언론사의 어떤 펌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1,000개가 매물이 있어도 하나가 거래가 되면 걔가 샘플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인중개사의 가짜 신고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들을 많이 혼동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체력, 소득, 경제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90년대, 2000년대처럼 막 4%, 5% 경제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신규 입주는 예외로 하겠다는 어떤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확정을 지금 안 줬어요. 조건부 전세 대출의 제외 대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런데
전세 드는 입장에서 주인이 얼마 대출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거 막 들어갈까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그런 기사 났잖아요. 이 전세 대출 약간 이 분위기 있으니까 둔촌주공 분양 입주자라고 표현하나 당첨자들 어떡하나 난리 난 것처럼 기사가 났어요. 아니 분양을 왜 받았죠? 들어가 살려고 받았잖아요. 근데 전세를 쪼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들어가 살면 되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쓰는 기자도 저는 기레기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 기레기성 기사인 게 분양을 받았으면 당연히 들어가 살아야지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요. 물론 그분이 기레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대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균형을 맞춰서 기사가 나왔다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해야 돼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좋은데 다 몰아가지고 마치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무슨 피해를 입었죠? 자기들이 원해서 분양받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돈 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어떤 팩트들이 자꾸 나와요. 그죠?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거기부터 출발하면 실거주 유예 기간도 뒀잖아요. 그럼 전세를 놓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골 때리는 거예요. 실거주 유예는 전세를 주란 얘기인데. 맞죠? 실거주 안 들어가니까. 유예면 전세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조건 전세 대출 막은 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어디 나고 어디에? 이것도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지금 정부 당국자들도 이거 집값 받치려고 여러 가지 액션하고 여러 가지 툴을 쓰다가 지금 약간 머리 아플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정부 진짜 지금 실책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메꾸고 다 땜빵하는 거잖아요. 그죠? 둔촌주공 일변 살리가 왜 나왔어요? 땜빵하느라고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정부가 그냥 시장 원리대로 자유시장 경제 맨날 떠들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하나요? 안 망합니다. IMF 때도 우리나라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도리어 IMF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허례, 허식, 거칠, 뭐 대출, 거품 이런 거 다 정리되고 1999년부터 그냥 10몇 년까지 쫙 10몇 년 동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둔촌주공은 분양받은 분들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입주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입주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근데 입주 못 하잖아요. 지금 실거주 유예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하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받아가지고 팔려고 한 사람들 꽤 있었으니까 그게 나온 거잖아요. 유예를 줬잖아요. 3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좀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분양받으신 분 중에 거주하지 않고 내가 이걸 원래는 거주 조건이 없으면 팔려고 투기성으로 들어온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그나마 실거주 유예가 터져서 한숨 났어요. 났는데 갑자기 조건부가 나오니까 또 잠을 못 자.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정책이. 예? 나라를 믿고 룰에 따라 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뻑하면 잠을 못 자.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죠? 이 정부 당국자들이 정말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건설사를 뭐 명분으로 해서 피해 품질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만 더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에 뭐 좀 다른 얘기를 던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세를 안 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은 전세가가 낮아요. 안 껴있으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10억짜리인데 이미 잔금까지 치열었다. 그런 거는 전세가격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잔금을 못 쳤어요. 이걸 메꿔야 돼요. 근데 동시에 현재도 물건이 전세 물건 제가 알기로 2,800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은 780개. 둔촌주공에. 2,800개가 지금 소화가 안 되잖아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죠? 4달 뒤에요. 그럼 2,800개가 지금 사라졌어야 돼요. 그럼 좀 크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에 9월 달에 강동구 쪽에 합해서 한 2,000여 세대 좀 나와요. 합치면 15,000세대 가까워져요. 그 물량이 어떻게 쏟아질지 물론 입주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조합원수 계산해 보면 조합원수가 반 이상 넘으니까 5, 60% 무조건 입주를 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30, 40% 물량 중 계산하면 그러면 한 6, 7천,
5, 6천 개인데 반 이상의 물건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헬리오시티 때도 입주할 때 타격이 컸잖아요. 다 역전세 났거든요. 그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또 뭐 역전세 일어나는데 또 나라에서 대출해줘서 임대인한테 이런 거 아마 비판 많이 받을 거예요. 이번에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아마 고민일 겁니다. 아, 이거를 시장 논리대로 둘 것인지. 그래서 PF 문제랑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고민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욕 안 먹고 이걸 또 펌핑을 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 뭐 믿거나 말거나 금감위원들 모인 회의 자리에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이 대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분위기 때문에 하기 힘들 텐데 그분도 보다 힘 아니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여러분 둔촌주공의 혜택이 일병 구하기일 때처럼 전격적으로 지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금 문제를 막아주는 선에서 하지 더 막아줬다가는 이건 이상하잖아요. 둔촌주공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는 물건들이 자연적으로 낮아진 효과를 정부도 어느 정도 방치할 것이다. 방치하거나 시장에 맡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안양 쪽? 안양 쪽이 좀 조정이 많이 됐는데 근데 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안양 쪽은 그냥 이 정도 가격 조정선에서 조금 발품 파시면 최고점 대비 심한 건 35%, 30% 정도 하락된 조정된 아파트들이 꽤 있는 걸 알아요. 조금 입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안양 쪽은 서울 접근성이 그나마 뛰어나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과천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뭐 펌핑이 너무 됐고요. 그리고 동탄도 펌핑이 됐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수도권 전국적으로 전국으로요. 부산은 조금 더 빠지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그리고 세종시도 조금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내려왔고 요즘 조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거래량이 50%에서 70% 9월 말 기준으로 아니 8월 말 기준으로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전달에 비해서 30에서 50% 다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거래량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도 거의 7, 80%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가 8월은 이미 지났고 9월부터는 이제 DSR이 조금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니까 생애 최초 되시는 분들은 세종시는 접근할 좀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물론 또 더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셔도 크게 더 내려갈 일은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구는 이제 걱정이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고생했죠. 대구 투자를 하시던 투기를 하시던 내 집 마련하실 때 좀 비싸게 하신 분들도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그게 지금 입주 물량이 물론 올해까지도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둔화돼요. 많이. 그리고 후년도 그렇고 워낙 많이 지은 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더듬어 보면은 2022년, 3년, 4년 한 4년 전부터 이게 대구가 약해지고 막 서울 내려갈 때 거의 막 폭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거기도 붙고 가격도 조금 좀 상승 거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많이 내렸죠. 조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입주할 물량들은 또 최신 건축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가 한 700세대나 500세대만 넘어도 정말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량이 일단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대구는 조금 대단지 신축 위주로 회복이 좀 빠르게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도 그거 키 맞추기 하느라고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가격 회복은 쉽지 않고 아마 고점 대비 20에서 30% 이 정도 선에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 물량이 많은 데도 있지만 뭐 전북 같은 데는 입주 물량이 좀 올해까지 좀 있었다가 줄고
부산은 작년까지 꽤 많았고 올해도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직 소진이 안 됐거든요. 부산도 가만 하락세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고 연말 가고 내년 좀 넘어가면 살아날 기미는 있는데 국가 경제 상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한 연말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제 입장.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작년 11월 10월에도 지금 내려갈 거다 하고 내려갔고 이때 소득이 충분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사시라고 얘기 드렸고 상승기가 올 거다. 다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각오하시고 머리 아프고 이사 다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기들 문제 있으면은 조금은 무리해서 사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집 딱 안정시키고 돈을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개 다 힘들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의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조정이 한번 분명히 올 것이고 세게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적게 오면 오래 갈 것이고 세게 오면 회복하는 게 아니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을 좀 정하셔야 돼요. 소득하고 맞춰서. 되면 또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2020년 하반기 때 많이 떨어질 때도 제가 소득이 살 수준 되면 들어가십시오 그랬어요. 들어가는 분들 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감사 인사도 받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참고를 잘 하시고 또 상승론자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보다는 제가 볼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유튜브를 서칭하시는 게 자산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이 중도론자든 유튜브를 보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현재 언론을 보면은 뒤죽박죽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뭐 상승 하락 가리지 마시고 좋은 거 몇 개 섞어가지고 크로스 체킹하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재 집권 여당에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다음에 누가 또 어느 당이 될지 모르잖아요. 다만 최선을 다하겠죠, 양당이.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그러면 모토가 뭐가 좋을까요? 집값을 낮추고 두 번째 나올 게 뭘까요? 지역균형 발전. 역시 똑똑하십니다.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벌써 여기저기서 지역균형 발전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소멸인가요? 증가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의 수도권에 많이 투자한 어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시장 상승론자들이 그쪽으로 프레임을 자꾸 가니까 마치 뭐 부산이 한 2년 있으면 무너질 것 같죠. 아니잖아요. 그 100년 가도 안 없어집니다. 그 와중에 만약에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지금 공통된 이슈가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서울이 투기판이 돼가고 있고 어린아이는 나오질 않고 그러면 지금 황금기거든요. 진짜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면 다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희 세대도 그렇고 2030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트리거가 나오는 순간에 지역균형 발전에 불이 붙을 겁니다. 그게 제2의 한국의 도약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이창용 총재가 총알을 딱 당겼잖아요. 살짝. 그죠? 뭐 입시 비례제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키포인트가 돼서 그럼 입시 비례제가 아니라 학교를 갖다가 동등한 컨셉을 해가지고 옮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멸 자꾸 그만 얘기하시고 핵심지는 당연히 어디나 여러분 뭐 어느 나라는 인구가 선진국 막 600만 1,500만 많잖아요.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 소멸하려면요. 로마 전쟁 때 몇 명 죽었나 보세요, 여러분. 전쟁 나도 소멸 안 하는 인구예요.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해서 소멸되는 지역은 어디냐? 읍리 정도입니다. 면만 해도 안 없어요. 읍이 큰가요? 면이 큰가요?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읍면리를 배웠으니까 면이 먼저 없어지겠네요. 틀리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리 정도는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군만 돼도 안 없어진다고 봐요. 지금 애기들이 다 있는데요. 어느 군 어디죠? 땡땡땡 군은 지금 인구 늘어나잖아요. 군인데. 군에서 잘 정책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생산시설이 생기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무슨 지방소멸이에요. 일부 지방소멸이라고 써야죠. 할 수 있다라고. 그죠? 그렇게 좀 정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우리 20도 계시고 30도 계시고 다 계실 텐데요. 내 집 마련을 하였거나 앞으로 할 분들 중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혼부부, 갓 아기 하나 이런 부부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언제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무리해서 집을 살 때 남편과 부인이 뜻이 달라가지고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서 이게 오르면 다행인데 내리면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왜 부인하고 신랑하고 살게 됐죠, 여러분? 같이 잘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집인가요? 아니잖아요. 집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예전에 이혼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이 집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초심 잊지 마시고 부인이 뭐 생각을 갖고 남편 생각하시면 충분히 토의하고 회의하고 얘기 나누다가 만약에 샀을 때 집값이 내려가도 괜찮아라고 남편의 확답이나 부인의 확답이 있을 때 움직이시고 만약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집값이 내려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매일 보면 투덜투덜대면 그 100년 투덜된다고 이게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멘탈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이건 이왕 엎질러진 물이야. 그러면 더 벌면 되죠. 그죠 여러분? 부인이나 신랑하고 헤어지는 이런 이게 감정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살려는 분들은 투기 심리는 이제 없애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강남 3구나 마양선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대체 상품이 커피가 워낙 비싸면 옆에 커피집으로 가서 싼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거의 왔다고 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토가 좁잖아요. 여러분. 도로만 잘 나오면 여러분 용인에서 서울까지 3, 40분이면 와요. 서울에서도 서울 가는 데도 1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잘 컨트롤해 준다라면 제가 볼 때 무주택자분도 시야를 넓게 보시고 당분간 한 세대 동안 우리가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럼 한 세대는 지금 추세하는 저하로 분명히 조금 다우닝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답이 나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핵심 요지 모두가 찾는 곳 이런 데는 살아나겠죠, 어디나. 그러니까 뭐 공산국가도 도심지는 비싸거든요. 그건 인정해 주되 대체지가 많아지면 분명히 완화된다는 거. 거기다 인구까지 좀 줄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년은 모르지만 10년, 20년 가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2030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제하시고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시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5060 분들은 10년, 20년 살면 점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굳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집을 마련을 했어요. 내 집 마련이 무슨 삶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년, 15년, 20년 남은 요즘 60대, 70대도 집을 사더라고요, 많이. 저는 좀 이 비싼 가격에 왜 사시나. 물론 뭐 복권이 맞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월세로 산다는 계산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로 적정하게 내고 남은 돈이 있어요. 물론 자식 생각하면 또 더 남겨야겠죠. 그러면 다른 자산 관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은 좋은데 여러분 전 세계의 자가 보유율이 최고인 나라가 70%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60% 넘어섰고 서울만 50%입니다. 서울만 좀 문제가 있지 수도권 경기 지역도 60%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력수요가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이미 끝물에 닿은 거고 뭐 이런 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뭐 언제 살지 얼마에 살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